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출이 쉬워지는 순간 하루 한 보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대출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2025년 6월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디지털 대출도 살짝 변했거든요. 그 내용을 포함한 가장 최신 정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대출이 확실히 메리트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출 대상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출 한도, 금리, 상환 방식 또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까지 해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대출 대상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디지털 대출은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서민형 상품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디지털 받을 수 없어. 아주 의리의리한 집 살려고 하는데 디지털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을지 제가 대출 대상 요건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대주이면서 우리 세대원들이 전부 다 무주택이어야 돼요. 물론 나도 무주택이어야 되고. 그래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부 다 무주택이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혼자 나가서 살면 나만 무주택이면 되겠네. 그걸 단독 세대주라고 부르는데 맞거든요. 그런데 단독 세대주도 대출을 받으려면 30세는 넘어야 된다. 만 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만 디지털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내가 만약에 만 25세예요. 그 상태에서 분가를 해서 혼자 살고 있어.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무주택이면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긴 한데 만 30세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디지털 대출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혼인을 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은 무조건 단독 세대주는 아니죠. 누군가를 내가 부양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세대주 조건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시죠. 만약에 내가 만 25세예요. 그런데 내가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도 만 24세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배우자와 나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은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 정도만 간단히 캐치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자산 요건도 있습니다. 아니 너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 이 서민형 상품을 왜 받으려고 하니? 순자산이 4억 8,800만 원이 넘는 상태면 디지털 대출은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순자산이 많으면 굳이 서민형 상품을 이용 안 해도 주택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 순자산에는 뭐가 들어가냐? 모든 자산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 모든 자산, 업권, 골프 회원권, 그리고 연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 거기서 부채를 뺀 금액, 이 순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냥 예금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4억 8,800만 원 당연히 없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자동차도 포함돼요, 자동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어디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면 그 보증금이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이지 않습니까? 돌려받을 거니까. 네, 이런 것들도 전부 포함되니 이 순자산에 대해서는 미리 꼭 체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순자산도 너무 높으면 안 돼. 그리고 연봉도 너무 높으면 안 돼.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이 서민형 상품을 왜 사용하니? 그렇기 때문에 연소득 기준도 두었는데요. 기본적으로 6천만 원. 네, 연봉이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상이면 이걸 사용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그러면 혼자 6천만 원 넘지 않으면 돼요. 대신 혼자 디지털 대출을 활용하려고 하면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일단 6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오케이, 6천만 원 이하. 뭐 나는 당연히 서민형 상품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연봉이 높지 않은 상태야.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6천만 원이 부부 합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소득이 3천이고 내 아내가 소득이 3,100이야.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둘 다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다라고 하면은 7천만 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커플은 되는 거겠죠. 7천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은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으면 이 두 분께서 한 번 주택을 사고 판 이력은 있어. 그런데 슬하에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신혼부부라고 하면은 더 후해요. 신혼부부라고 하면은 두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신혼부부라고 하면은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가 신혼부부거든요. 그런 신혼부부면 한 사람 연봉이 4천만 원이고 한 사람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두 합산 연봉이 7천이죠. 꽤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는 디지털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분들께는 굉장히 후한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요건을 이렇게 따져봤고 주택도 너무 비싸거나 너무 큰 거는 사지 말아라. 그런 거는 디지털 대출이 아니라 니네가 알아서 살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든 다른 상품을 활용하든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대상주택 요건도 따로 있는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은
디딤돌 대출을 활용 가능한데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럼 디딤돌 대출은 어렵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수도권의 읍면 지역이면 85제곱미터보다 조금 초과되더라도 우리가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줄게. 100제곱미터로 면적 제한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집을 막 구하고 있는데 집값이 꽤나 저렴해요. 그래서 한 4억 정도니까 이거는 저렴한 집이니까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4억짜리 주택이 굉장히 외곽에 있어서 전용 면적이 127제곱미터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충족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디딤돌 대출은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면적 제한도 있고 가격 제한 당연히 있습니다. 주택 평가에, 즉 가격이란 뜻인데 가격이 너무 비싼 아파트는 우리가 디딤돌 대출을 해주는 게 맞니? 아니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는 디딤돌 대출은 못 해주겠어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니네가 만약에 신혼부부다 또는 자녀가 2명이 있다 라고 하면은 6억 원까지는 주택을 사면서 이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가 아니야. 신혼부부가 아닙니다. 혼인신고한 지 8년이 지났어. 그리고 슬라의 자녀가 1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혼부부도 아니고 두 자녀도 아니죠. 이런 사람이 5억 5천짜리 집을 살려고 한다? 이러면은 디딤돌 대출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출 한도는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집값의 70% 대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디딤돌 대출 규제 중에 한 가지 굉장히 불리한 게 생겼습니다. 기본은 원래 70% 다 나왔었는데 안 되겠다. 이거 디딤돌 대출을 맘대로 사람들한테 대출해주게 놔뒀더니 이것도 가계 부채를 늘리는데 한몫하더라. 그래서 정부에서 6월 27일에 규제를 냈는데 그 전에 이미 규제를 하나 낸 게 있어요. 그 시점에 한 가지 규제가 어떤 게 생겼냐면 디딤돌 대출은 서민형 상품이니까 금액을 적게 해도 서민들이 잘 활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딤돌 대출은 무조건 반공제를 하고 대출을 나가라 라는 규제를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70% 다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반공제를 해야 된다. 근데 반공제가 뭐냐면요. 이 딥하게 설명하기에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좀 길이가 길어질 것 같으니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 반공제라는 건 한마디로 어떤 금액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줘라 라는 규제입니다. 그 금액이 소액임차 보증금이라고 각 지역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소액임차 보증금. 그래서 서울은 소액임차 보증금이 5,500만 원, 그리고 경기도는 소액임차 보증금이 4,8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를 미리 차감하고 대출을 나가는 것이 반공제 규제입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반공제를 당해야 돼요. 즉 여러분께서 서울에 있는 주택을 사려고 한다고 하면 그 주택 가격에 70%로 곱한 다음에 여기서 무조건 반공제 5,500만 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출 한도가 굉장히 많이 깎이겠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디딤돌 대출은 그런 겁니다. 규제가 이렇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70%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방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면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일 때 80%까지 해주겠다라는 조항이 이번에 축소된 조항이에요, 이게. 원래는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 조건만 충족하면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80% 해줬거든요. 이제는 지방밖에 안 해줘요. 수도권은 곧 죽어도 70% 이상은 못 넘게 만들어놨고 지방의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라고 하면은 80%까지 받을 수 있게 요것까지는 아직 남겨놓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한도 조건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데 지방이니까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 조건을 충족해. 그럼 5억에 곱하기 80%에서 4억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다. 최대한도 조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70% 해준다며. 그럼 여기서 반공제를 하는 거 좋아, 오케이, 알겠어. 수도권은 반공제가 4,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3억 5천에서 4,800만 원을 4,800만 원 빼면 3억 200만 원이네요. 3.02억은 무조건 해준다는 거야? 아니, 이것도 무조건 해주진 않아. 최대한도 조건이 있거든. 최대한도 조건으로 네가 만약에 그냥 일반 무주택 세대 주면은 최대한도가 2억 원이야. 근데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다? 그러면은 2억 4천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 지금 이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예요. 그러면은 3억 200만 원 나오는 게 3억 200만 원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요게 깎이고 2억 4천으로 변한다. 그나마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니까 2억 4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생초가 아니야. 여기는 생초, 그리고 생초가 아닌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 한도조차 2억으로 깎여버립니다. 굉장히 짜죠. 어쨌든 이런 최대한도 조건이 종전 규제보다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혼부부 또는 두 자녀를 두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에는 항상 대출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됐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한도도 조금 더 완화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신혼부부이거나 아니면 슬하에 자녀가 2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 조건이 3억 2천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아까 계산한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70% 곱하고 수도권에 있는 방공제를 했을 때 4,800만 원이죠. 요거를 뺐을 때 아까 3억 200만 원이었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라고 하면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게 맞냐? 맞는 거죠. 신혼부부는 3억 2천까지 최대 한도이니까 이거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신혼부부가 아닌 그냥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다. 이게 안 되고 2억 4천으로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 한도 조건까지 있으니 대출 받기가 더욱 빡빡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규제가 빡빡해지기 전에 계약을 해놨다. 그렇게 계약까지 체결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종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종전 규제는 어땠는데 최대 한도가 조금 더 후했어요. 최대 한도가 2억이 아니었고 2억 5천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라고 하면 세대주가 3억까지도 해줬었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6천만 원 차이 나죠. 신혼부부는 더 차이 나요. 신혼부부나 두 자녀는 원래 4억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무려 3억 2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는 신혼부부가 굉장히 유리했었는데 지금 신혼부부한테도 디딤돌 대출은 빡빡해졌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대출이에요. 신혼부부한테도. 너무 한도가 적게 나오니까. 아까 5억짜리 집 살 때 최대 한도가 3억 2천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5억짜리 집 살 때 무조건 1억 8천 들어가야 돼요. 신혼부부가 1억 8천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이 조금 불리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리 조건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금리 조건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금리 테이블입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30년짜리 대출을 받죠. 왜냐면은 대출 상환 기간을 짧게 하면은 우리가 매월 갚아나가는 금액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30년으로 두고 만약에 소득이 굉장히 작은 사람은 3.1% 금리, 소득이 높은 사람, 소득 허들이 있었잖아요. 6천, 7천, 8,500. 거기까지 목구멍까지 채운 사람은 대출 금리를 4.15로 시작합니다. 소득이 적당히 있는 사람, 4천에서 7천만 원 사이라고 하면은 금리가 3.8%. 아마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디딤돌 대출 금리는 보통 한 3.8% 정도 되는구나, 기본적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금리가 이 조건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이 기본적인 테이블을 가진 상태에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주택이 지방 소재일 경우에는 0.2%를 인하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 속하는 사람이 3.8%가 아니고 3.6%로 변하겠죠. 0.2% 할인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순수 고정이라고 하면은 평생 고정이에요. 평생 고정금리 상품으로 해주세요. 저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 디딤돌 대출 금리는 30년 동안 평생 그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한다고 하면 이 대출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를 굉장히 올리고 싶어도 이 저금리 대출을 나간 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저금리로 대출해줬어.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인데 나 혼자 3.6%인 것은 이 대출을 해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미리 가산을 하고 대출을 받아라 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3.6%까지 지방주택을 사면서 낮췄다고 하더라도 평생 고정금리 상품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0.3을 더한 게 내 최종 금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최종 금리는 이렇게 조건이 조금밖에 없는 것이냐, 최종 금리를 결정하는 조건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가감금리, 가산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금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면 지금은 이제 우대금리, 무조건 줄어드는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라고 하면 금리를 굉장히 많이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는 중복이 안 돼요. 이 안에서는 중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부모 가구이거나 아니면 신혼가구, 이게 두 개 중복이 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고, 한부모 가구면은 금리를 제일 많이 할인받고, 만약에 장애인 가구다, 장애인이 계신 가구다라고 하면은 0.2% 할인받습니다. 장애인 가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문화 가구다라고 하면은 또 0.2% 할인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복은 안 돼요. 장애인 가구이기도 하면서 다문화 가구이기도 하면 0.4% 할인되는 거냐? 이 테이블에서는 중복해서 할인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요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혼 가구면 디딤돌을 신혼한테 그래도 최대한 후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체적으로 별로 안 좋아져서 그렇지. 신혼 가구면은 0.2% 할인해 준다. 근데 신혼 가구가 조금 짜진 게 있어요. 최대 5년까지만 적용을 해준대요.
신혼인 상태에서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면 디딤돌 대출 받고 5년까지는 0.2% 할인을 유지해 줄게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이니까 실수요자다. 그리고 집을 이제까지 안 사다가 최초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금리를 좀 좋게 해주겠다라는 뜻이죠. 여기도 0.2% 최대 5년입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라고 하면은 금리 할인이 좀 많습니다.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1자녀면은 0.3%. 일단은 자녀가 있기만 하면은 0.3%를 우대금리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혼 부부가 자녀가 한 명 있다. 그럼 중복이 안 되니까 요거를 포기하고 0.3%를 인하를 받아야겠죠. 근데 신혼부부든 그냥 일반 부부든 자녀가 2명이야. 그럼 0.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꽤 많이 할인받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자녀가 2명이 있거나 아니면 한부모 가구거나 라고 하면은 0.5% 높게 할인받을 수 있고, 출산을 좀 많이 했다. 출생 자녀가 많다. 자녀가 3명이다라고 하면 0.7% 최대. 이게 최대입니다. 최대 0.7%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합해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이 구간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군요. 연봉 7천만 원 이하예요. 7천만 원 이하이면서 4천만 원은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짜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 3.8부터 시작하죠. 근데 나는 평생 고정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일단은 4.1이 되겠죠. 평생 고정이었으면 좋겠으면. 그런데 나는 지방에 있는 주택에 사는 건 아니야. 수도권에 있는 거 살 거야. 그러면은 4.1로 끝나는 거냐? 아니다. 지금 나 혼인신고한 지 7년 안 됐는데 그럼 여기서 0.2% 할인 받겠죠? 5년 동안은. 그래서 여기서 0.1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3.9%인 겁니다. 별로죠? 왜냐면은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서 상담하면은 3.9%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아까 일반 가강금리 여기서 인하를 한번 받고 여기서 인하를 한번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래도 또 추가로 인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 우대 금리 조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청약저축, 어떤 청약이든 상관없어요. 뭐 청년 청약이든 뭐 청약 종합저축이든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렇게 청약을 저축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입 기간이나 회차 납입 기준에 따라서 금리 할인을 꽤 해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내가 가입 기간이 청약 통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불입한 기간이 5년 이상 그리고 60회차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0.3%. 그래서 5년이랑 60회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청약 통장을 만든 지 5년은 지났어. 그런데 청약 통장 만들고 나서 1년 동안은 안 내다가 나머지 4년 동안은 납입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들어진 지 5년은 충족하는데 납입 횟수는 48회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0.3% 할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약 통장을 만들자마자 여러분들은 납입을 하시는 게 향후에 디딤돌 대출을 받게 됐을 때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15년 이상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놓고 당첨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안타깝게도. 근데 15년이 지났어. 그리고 180회차를 꾸준히 냈다. 그러면 0.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 중에서 디딤돌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꽤나 금리 할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하는 사람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확률은 별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말고는 요 청약 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인을 별로 못 받는 거냐? 아닙니다. 이 기간에 대한 할인도 있고 예치금을 납입을 완료한 지 얼마나 지났냐에 따라서 할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별로 청약 통장을 사용할 때 최소 예치금 납입 기준이 있거든요. 뭐 서울이면 400만 원, 뭐 경기도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충족하고 나서 5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0.3%. 그걸 충족하고 나서 15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0.5%.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디딤돌 대출은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고 당첨이 안 된 상황에서 꾸준히 납입을 하고 근데 당첨이 계속 안 됐어.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사람들한테는 금리 할인을 많이 해주겠다는 소리죠. 이해가 되시죠? 딱.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 세대분 중에 청약 통장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당첨이 하나도 안 됐어. 디딤돌 대출이라도 우대를 좀 받고 싶다. 굉장히 많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계산했을 때 금리 4.1이었었잖아요. 3.9였지 않습니까? 이 3.9에서 만약에 위 조건들을 충족을 한다. 이거 두 개를 충족한다라고 하면은 3.9에서 2.9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아주 쉽지는 않겠죠. 10년 동안 청약을 봐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대부분 디딤돌 대출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이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분들은 이 부분이 충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자녀분께서 디딤돌 대출을 나중에 우대를 받기를 원하시면 이 청약통장을 20살 되자마자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계속 2만 원씩 납입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청약에 당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때 이 조건들을 충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살 때부터 15년 동안 넣으면 35세 때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디딤돌 대출을 굉장히 싸게 활용할 수 있으니 청약통장은 항상 사회초년생 또는 그냥 성인이 되자마자 빨리 만들어 놓고 납입을 누가 먼저 하느냐, 이게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다. 요즘에는 부동산을 이제 종이계약을 하지 않고 이제 공인중개사 또는 매도 매수인 전부 다 동의하는 상황에서 전자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약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금리 할인을 0.2% 더해줍니다. 중복이요, 중복.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중복이 됩니다.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챙기기가 쉬울 거고 그 밑에는 사실 안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대출 신청액이 굉장히 작으면 5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1억 5천만 대출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현금 3억 5천 갖고 집 사는 거잖아요. 대출을 별로 활용하지 않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키지 않는 사람이니까 금리 할인 더해주자. 0.1% 더 할인해주고, 그리고 중도 상환액이 내가 디딤돌 대출 받고 나서 중도 상환을 했어. 3억 받고 나서요. 여기서 40%를 상환했습니다. 그럼 이제 1억 8천만 남겠죠. 이렇게 대출금을 확 줄인 사람인 것 같은 경우에는 금리 할인을 추가로 해주겠다. 0.2%.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만약에 네가 주택을 사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따지지 않고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산다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금리 0.2%를 추가로 할인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3.9% 인정받았던 사람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 빠지는 거죠. 그래서 2.9%. 이 상황에서 만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했어. 그럼 추가로 0.1%를 할인받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도 체결하고 대출도 얼마 안 받아. 40, 30% 이하로 받아. 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로 0.1 또 할인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대출을 조금 받았는데 뭐 대출 한 1억 5천만 받은 거죠. 이것조차도 중도 상환을 해가지고 40%는 날렸어. 그래가지고 40%가 6천만 원이거든요. 대출 잔액이 9천만 원이야. 그리고 상환한 다음에 딱 인하 신청하면은 여기서 또 0.2% 추가로 할인해 줍니다. 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할인 받을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도 청약 관련돼서는 조건을 많이 충족할 수도 있으니 여기서도 금리 할인이 많이 되잖아요. 청약은 무조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디딤돌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디딤돌 대출은 3가지 상환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금자리론 상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뭐냐? 내가 매월 빠져나가게 되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일정하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해가지고 뭐 12번째 달 이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을 일정하게 일치시킬 수 있어요. 전산에서. 이때는 뭐 원금을 9만 원 갚게 하고 이때는 이자를 1만 원을 책정하고 해가지고 요 두 개를 10으로 맞추고 두 번째는 뭐 요게 8.5 밑에가 1.5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사이가 이게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든 무조건 10으로 맞추는 거야. 평생 30년 동안. 이게 원리금 분할 상환입니다. 전사 시스템이 알아서 분배를 해서 무조건 10만 원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평생 고정금리 상품일 때는 요게 계산이 전산이 알아서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뭐냐? 이거는 매월 부담금이 줄어들긴 해요. 근데 어떻게 줄어드는 거냐면 매월 원금을 무조건 동일하게끔 상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매월 원금을 무조건 뭐 일정 금액씩 상환하게끔 만드는 상환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금 상환분을 이 시스템이 조절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놔. 그래서 원금 상환분을 무조건 일단 9만 원으로 정해놓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딱 9만 원이 잡혀 있어. 그래서 매월 무조건 원금 상환이 되게끔 할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자가 원금을 딱 9만 원 상환하기 전이니까 처음에는 이자가 뭐 한 3만 원 붙었다고 칠게요. 그런데 첫 달에 원금 9만 원을 갚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원금 남아있는 금액이 원금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니까 여기 3만 원이 아니고 뭐 2.9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죠. 두 합산 금액이 12에서 11.9 땡땡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원금이 조금 더 줄어들었죠. 그거에 따라서 이자가 책정되니까 이자도 좀 더 줄어있을 겁니다. 뭐 2.8이라고 칠게요. 그럼 이게 11.8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매월 원리금이 점점 줄어들어요. 12에서 11.9, 11.8, 11.7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금액이 줄어드는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대신 점점 줄어드니까 앞에 상환하게 되는 금액이 원리금 상환보다 크고요. 원리금 상환은 앞에 상환하는 시작하는 금액이 작은 대신 평생 10으로 쭉 가는 거고, 원금 균등 상환은 앞에 시작하는 금액이 큰 대신 점점 줄어드는 거고. 두 차이를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아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한테 유리한 게 어떤 건지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나는 매월 갚아나가는 금액이 일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에 갚을 때 좀 덜 갚았으면 좋겠다. 처음에 내가 디지털 대출을 받자마자 원리금이 빡 타이트하게 잡히면 나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원리금 부담이 정말 별로 안 잡히는 상환 방식도 있어요. 이 부분은 만 40세 미만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만 40세 미만이면은 이런 체증식 상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금 균등 상환이랑 반대예요. 그래서 내가 갚아나가는 원금분을 최소화하다가 점점 원금을 많이 갚아나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하면, 제가 지금 하는 숫자는 수치가 뭐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은데, 이 상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적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분 그리고 이자 상환분, 이거를 시스템이 어떻게 잡히도록 하는 거냐면, 아까는 매월 똑같은 원금이 상환되게끔 잡았잖아요. 체증식 분할 상환은 이게 아니에요. 상환되는 원금을 최소화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게 상환되는 원금을 0.1을 뒀다고 칠게요. 그리고 뒤에는 0.2, 0.3 이런 식으로 원금 상환분이 조금씩만 잡히게. 대신 마지막에 가면은 원금 상환분이 굉장히 많이 잡히겠죠. 뭐 30이든 40이든 많이 잡히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자는 원금 상환을 별로 안 했으니까 뭐 이자가 10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 원금이 아주 조금 상환되지 않았습니까? 이자가 별로 안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자가 뭐 9.999이겠죠. 세 번째 달에도 아주 조금밖에 원금을 상환 안 했으니 거의 이자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자 변동이 없어.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 한 요 정도까지 살펴보면은 어떤 대출이냐면, 초반에 몇 개월 또는 초반에 몇 년 동안은 원금 상환분 거의 안 잡히죠. 이자도 변동 거의 없죠. 초반에 몇 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대출처럼 취급이 되는 게 체증식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자만 내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나중에 가면은 이 이자와 원금 상환분이 굉장히 커지겠죠. 나중에 가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 돈을 별로 안 갚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내게 되는 이자는 이게 제일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초년생 분들은 나중에 연봉이 늘어나지 입사하자마자 연봉이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서는 이 초반에 잡히는 그 원금 상환이 굉장히 낮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게 낮을수록 좋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10씩 상환하고 있어도 나는 처음에는 8, 뭐 8.8 아니면 뭐 7.9 이렇게 낮게 상환하고 싶은 거지. 나중에 이게 커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막 커져서 금액이 막 20으로 불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거 커버하겠다 이거야. 처음에는 나는 적게 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체증식 분할 상환이 딱입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그냥 체증식 분할 상환이 유리한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막 물가가 엄청 많이 높아질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유리하신 건 뭐냐면, 물가가 높아진다는 거는 현금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으면 이 화폐를 갖고 빠르게 좋은 자산을 매입해야 돼요. 어차피 화폐 가치는 낮아질 거니까 화폐를 빠르게 모아서 자산으로 바꿔 놓을수록 가치 떨어질 걸 빨리 줘버리고 가치가 올라갈 걸 빨리 얻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체증식 분할 상환은 내가 처음에 갚아나가는 금액이 작잖아요. 원금과 이자가. 그래서 내가 뭐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걸 쓰지 않고 이 체증식 상환을 씀으로써 한 달에 이자를 30만 원만 내면 돼. 그럼 70만 원씩 저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70만 원 갖고 나는 차라리 다른 시스템을 사놓는다거나 아니면 금을 사놓는다거나, 어차피 화폐 가치가 쭉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화폐 가치를 요 70만 원씩 요거를 빠르게 자산으로 바꿔놓겠다. 이거를 은행에 납입을 해가지고 하나도 돈을 남기지 않는 형태가 아니라 최대한 은행한테 덜 갚고 그 덜 갚은 것만큼 자산을 매입을 해서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노리겠다라고 하면은 체증식 분할 상환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재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증식 분할 상환 쓰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만약에 자기가 못 쓰고 다른 사람만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러워하십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대출 유의사항도 말씀을 드릴게요.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모든 대출이 6월 27일 이후로 실거주 의무가 다 생기긴 했는데,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일단은 1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은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최소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돼요. 다른 일반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전입만 한 번 하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은 아직 없긴 없어요. 근데 디딤돌 대출은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입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입이 계속 되어 있는지. 전입만 되어 있고 다른 데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조사가 나왔을 때 걸리면 안 돼요. 조사가 나왔을 때 전입만 되어 있고 다른 데 살고 있는데 걸렸다라고 하면은 대출금 회수 당하고 페널티 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거주를 웬만하면 하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 이런 조건이 있고, 그리고 추가 주택 제한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디딤돌 대출 갖고 집 사게 만들어줬으면 일단은 다주택자가 되지 말아라. 투기하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 받고 나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그 주택을 매수한 걸 들키는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을 해라. 추가로 주택 매수한 건 그렇게 처분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주택을 A를 디딤돌로 샀어요. 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이 A를 처분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추가로 주택을 사고 나는 일로 이사했어. 그리고 A는 디딤돌 대출이 남아있죠. 이거 상환해버리면 디딤돌 대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디딤돌 대출을 유지를 하고 싶어. A를 디딤돌 대출로 사고 그 다음에 추가로 B 주택을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산 거야. 그리고 디딤돌 대출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 나는 A에 거주하면서. 라고 하면은 B 주택을 이거를 산지 이제 들키는 날이 있거든요. 주택 검증 기준일이라고 있는데 그 검증 기준일에 이걸 산 걸 들켰어. 라고 하면은 이제 6개월 안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중도 상환수수료가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 1.2%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3년이 지나면 중도 상환수수료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1.2%가 일할 차감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년 반 동안 이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다가 상환한다라고 하면은 중도 상환수수료가 1.2%가 다 먹여지는 게 아니고 잔액의 한 0.6% 위아래가 되겠죠. 0.6% 정도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거는 뭐 규제라기보다 한 가지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디딤돌 대출 받고 집을 샀어요. 그런데 후회가 돼. 그냥 이 집을 바로 다시 팔았어. 다음날. 그러면 이 디딤돌 대출도 여러분들이 상환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또 뭐도 가능하냐면 상환 처리 말고 이 내가 받았던 이 대출금을 다시 내어주면서 다시 돌려주면서 야, 아예 내가 대출 받았던 이력조차 없애줘. 그냥 취소 처리를 해줘. 라고도 가능합니다. 철회라고 하거든요.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 계약을 아예 철회를 시킬 수 있고 철회를 하게 되면은 중도상환수수료도 발생 안 해요. 내가 대출 아예 안 받았던 거니까. 대신 내가 이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서 어떤 비용이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은행 측에서. 뭐 감정평가를 하던 아니면 인력을 썼던 뭐 아니면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법무사를 보냈던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아예 그냥 무로 돌리는 대신 그들이 썼던 비용은 우리가 대신 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그 대신 혹시나 내가 냈던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는 또 반환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무로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안 내도 될 이자를 내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이자도 돌려주는데 14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대출을 받고 철회를 했는데 그 안에 이자를 냈을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철회는 14일 안에 가능도 하다. 철회를 쓰실 일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럼 디딤돌 대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 써먹는 거죠. 자, 만약에 부부 합산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소득이 뭐 높지는 않네요. 그런 신혼부부가 있는데 한번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라고 해볼까요?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예요. 그리고 4억짜리 집을 산다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네. 지방에 있는 4억짜리 집을 살려고 한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다. 이때 대출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 자, 일단 한도부터 구해보시죠. 4억짜리 집이고 지방에 있는 주택이니까 아까 생애 최초 조건을 충족할 시 80% 가능했죠. 지방은. 그럼 이분들이 딱 지금 충족이 되네요. 80% 곱해줍니다. 그래서 3억 2천. 이 나오냐? 아니죠. 무조건 반공제 해야 된다고 했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반공제 금액이 다양한데 이 사람이 있는 지역의 반공제는 2,500만 원, 0.2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분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4억에 80% 3억 2천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2,500만 원 반공제 까여서 2억 9,500만 원 대출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그럼 2억 9,500만 원이 최종 결과인가요? 한 가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케이스에는 이게 맞는데 어떤 걸 체크해 보셔야 되냐? 최대한도 체크해 보셔야죠.
그래서 최대 한도 한번 가볼까요? 최대 한도가 신혼부부라고 하면 3억 2천까지 됐었죠. 최대 한도 안에 들어오느냐 2억 9,500이 들어오죠. 그럼 2억 9,500은 멀쩡하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서 2억 9,500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되고, 그러면 2억 9,500만 원 좋아. 한도는 산출한 건 좋은데 금리는 얼마니? 자, 금리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금리를 계산하기 전에 제가 조건을 한번 몇 개를 임의로 넣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달 연봉 3천만 원, 이것도 하나의 이제 단서가 되는 거죠. 금리를 구할 때. 그리고 30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30년 분할상환. 자, 그리고 청약에 가입한 지 5년 됐다고 칠게요. 그리고 5년 동안 꾸준히 납입을 했어. 청약 가입하고 5년이 지났고 꾸준히 납입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꾸준히 납입. 그런데 내가 목돈을 한꺼번에 넣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한 명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녀가 한 명 있고 두 분 아까 생애 최초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최종적으로 금리는 얼마가 산출될 것이냐. 그럼 일단 기본 테이블로 가보고 이것들을 하나씩 적용을 해볼게요. 자, 기본 테이블로 가겠습니다. 기본 테이블로 갔더니 일단은 소득이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은 금리 할인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높게는 책정이 안 될 것 같네요. 3천만 원 구간이니까 요 구간이고 30년짜리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쭉 와서 요걸로 시작합니다. 기분 좋네요. 3.45로 시작합니다. 자, 3.45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본 테이블에서 이 사람이 요거까지 한번 정해 보시죠. 순수 고정, 평생 고정 상품을 활용한다고 칠게요. 그럼 기본 테이블에서 0.3% 가산입니다. 그럼 일단은 3.75로 변하죠. 조금 높아졌네요. 기분이 나쁜데 우리가 우대금리 할인 적용받을 수 있는 거를 살펴볼게요. 주택이 아까 지방 소재라고 말씀드렸죠. 4억짜리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서 0.2% 할인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3.55. 자, 여기까지 내려왔고, 자, 3.55 다시 엮겠습니다. 자, 일단 3.55까지 내려왔어.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 선택 우대 할인 받을 수 있죠. 요거는 중복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까 신혼부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아까 한 명이라고 했으니 자녀 한 명 0.3%냐 아니면 신혼부부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자녀가 유리하네요. 자녀 한 명이 있으니까 0.3%를 할인 받았습니다. 신혼부부 중복 할인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3.25까지 내려왔어. 자, 그럼 이제 추가 우대 금리 사항을 살펴봐야겠죠. 여기서 넘겨서 3.25 적어놓고 또 추가로 할인받을 수가 있는 거 없나? 라고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내가 청약을 가입하고 꾸준히 나입한 지 5년 지났다고 말씀드렸죠. 0.3%를 할인받을 수 있네. 그래서 2.95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추가로 청약에 막 목돈을 투입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최소 예치금, 청약 최소 예치금을 충족을 하지는 못한 거예요. 충족하고 나서 5년이 지나야지 0.3% 할인받는데 그걸 충족을 아직 못했어. 그러면 여기서 할인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젊은 부부니까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0.1을 할인받았어요. 2.85까지 낮아졌네요. 꽤나 낮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대출금을 최대치로 신청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중도 상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방이 미분양 아파트도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할인을 못 받겠죠. 그래서 최종 금리는 2.85%로 산출이 되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적어두고 내가 금리를 최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계산해보면 재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까지 맞춰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대출을 어떤 영상을 통해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뮬레이션까지 직접 칠판을 통해서 계산을 해드리는 영상은 아마 이것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대출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제 방식이 마음에 드시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보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